황제천의 선비 이야기. 오늘은 선비가 어떤 인성 덕목을 가장 중시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선비 인성, 선비 정신, 이런 말을 하면은 사람들이 각기 다양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준이 있어야겠죠. 보통 그 선비 인성으로 드는 것을 인성 덕목이라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해서 선비들은 어떤 인성 덕목을 가장 중시했을까요? 요즘 보면은 인성 교육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인성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든지 동의를 하는 바고요. 인성 부재에 대한 한탄하는 소리도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 전 세계 최초일 겁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라는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제정만 된 게 아니라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법이란 것은 적용을 갖다가 해야 법이죠. 인성교육법은 인성교육을 의무로 규정한 법입니다. 시민이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하고 있지요. 인성교육법을 보면은 인간다운 성품을 인성교육의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인성교육의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 무엇일까요? 인성교육법에서 가장 먼저 앞세우는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은 예입니다. 예 다음에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핵심적인 가치 또는 덕목이라고 인성교육법은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 따라서는 또 다르게 정의할 수도 있겠지만 인성교육법은 이렇게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핵심적으로 그 가치 또는 덕목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성지능법은 예를 왜 가장 앞세웠을까요? 그리고 선비는 어떤 덕목을 가장 앞세웠을까요? 오늘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선비가 가장 중시한 인성은 무엇일까요? 학자들 따라서 또 의견이 다를 수 있겠지만은 실제 인성과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한다, 무엇에 가장 큰 가치를 두어야 하냐, 그런 걸 얘기를 할 때 보면은 선비들은 효를 가장 앞세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조상들은 선비로 칭송을 받던 사람들이 죽으면 글을 기려서 제문을 짓고 행장을 지었습니다. 제문이란 거는 그분이 죽었을 때 조의를 갖다가 표하면서 짓는 글입니다. 그 제문의 내용에는 그 죽은 사람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았고 어떤 업적이 그분의 주요한 업적이었는지를 말하고 또 그에 대한 슬픔을 주 내용으로 합니다. 제문하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이 죽어서 슬프다 하는 내용을 주 내용으로 할 것 같은데 그분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분이 이룬 성과, 업적이 무엇이었는지까지 포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좀 전에 사람이 죽었을 때 그분을 추모하는 뜻에서 쓴 제문과 행장이 있다고 했죠. 행장은 요즘 말로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일대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무 길지도 않죠. 책으로 엮거나 그런 정도의 길이는 또 아닙니다. 좀 짧은 일대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행장. 행장의 행은 행동을 얘기합니다. 장이란 거는 글을 얘기를 하죠. 자, 왜 행동에 행자를 갖다 넣어서 그 사람의 일대기라고 했을까? 왜 그 사람의 일대기를 행장이라고 표현했을까? 그 점이 중요합니다. 그분에 대한 무턱대고 어떤 추모하는 게 아니고 그분의 업적을 추상적인 미사 여구를 동원해 갖고 설명하거나 해설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그 죽은 이의 실제 행동이 어떠했고 그 행동으로 이룬 업적이 무엇이었는지를 중심으로 한다는 거죠. 그러고 보면 옛날 분들은 요즘 사람들보다도 더 사실 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팩트 기준이라고 하는 거죠. 요즘 팩트 기준, 팩트로 말한다. 뭐 팩폭이라는 말도 있죠. 팩트 폭행. 그러니까 팩트로 얘기를 하면은 그만큼 반대를 억누를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팩폭이란 말도 쓰는 것 같습니다. 자, 죽은 이가 훌륭한 분인데 그걸 갖다가 아무나 그분의 행장을 쓰냐? 그것도 아닙니다. 뭐 때로는 아들이 쓰기도 하지만은 그 아들은 자기의 부친의 어떤 행적, 공적, 업적 이런 것을 쓰더라도 그걸 갖다 팩트 기준으로 써서 당대의 그 시대죠. 그 아들이 살았던 시대의 사람들 중에 존경받는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우리 부친에 대해서 잘 아시지요? 모르는 사람한테 안 갑니다. 모르는 사람이 죽은 이의 행장을 쓸 수가 없잖아요. 잘 모르는데 어떻게 써요? 또 자기가 잘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행장을 써주려고 하는 선비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장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 잘 아는 또는 죽은 사람에 대한 자료를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분이 그 죽은 이의 행장을 쓰고 또 잘 안다 해갖고 그분이 행장을 쓰는 것도 아닙니다. 당대에 그분의 말이나 글이 인정을 받는 사람이죠. 예를 들어서 퇴계 이황 같은 분, 당대에 뭐 전국적인 인정을 받던 분이죠. 퇴계 이황에게 우리 아버지 행장을 써주세요. 우리 할아버지 행장을 써주세요. 하면서 그 아버지나 할아버지에 대한 자료를 갖고 가서 들이밀죠. 물론 실제로는 퇴계 이황은 남의 행장을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았습니다. 그분에게 써달라고 갖고 오는 분들이 많았을 테지만은 행장을 함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행장을 덜 썼다 하지만은 퇴계는 제문이나 또 묘갈명, 묘에다 새기는 글 이런 거는 또 많이 썼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의 일대기를 쓰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태계 이황이 쓴 행장은 명종이 임금의 행장, 임금의 행장은 써달라고 나라에서 정부에서 의뢰를 한 것이었죠. 명종 임금의 행장. 그리고 또 부친의 행장도 썼습니다. 그리고 그 부친의 행장에 대해서는 행장이라고 안 하고 행장초라고 했죠. 행장에 대해서 초안으로 잡아 놓았다 하는 그런 뜻으로 보시면 괜찮겠습니다. 그 외에 어떤 분에 대해서 행장을 썼는가 하면은 정암 조광조 선생, 농암 이현보 선생, 그리고 충제 건볼 선생, 회제 이원적 선생, 그리고 금계 황준양 선생. 실제 자기가 자청해서 쓴 남에 대한 행장은 5개밖에 없어요. 그렇게 5개밖에 행장을 안 쓰니까 그 5개 행장은 매우 귀한 자료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특이하게 보통 보면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이 먼저 가고 하니까 나이가 적은 사람이 행장을 쓰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고 고인보다는 나이가 적은 사람이 쓰는데 태계 이황은 자기보다 16살이나 적은 금계 황준양의 행장을 썼습니다. 금계 황준양이 나이가 16살이나 적지만은 자기보다 태계 이황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다는 얘기죠. 근데 나이가 적은 사람의 행장을 쓴 거는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태계 이황은 금계 황준양의 행장을 자청해서 썼어요. 뭐 농암 이현보의 행장도 자청해서 썼습니다만 그거는 거의 부형의 나이대에 있는 분이었죠. 또 평소에 존경하고 또 자주 만났던 사이입니다. 금계 황준양은 태계 이황의 제자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행장을 쓴다. 굉장히 드문 케이스였습니다. 그만큼 제자이지만은 존중한다는 그런 말이 있고 또 가장 자신이 잘 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일 겁니다. 선비들이 남긴 글이나 그에 대한 글을 모은 집을 문집이라고 하죠. 뭐 이제 글을 모은 집 이런 뜻입니다. 문집이라는 거는 그 문집에는 대체로 그 문집의 저작격에 해당하는 분에 대한 제문과 행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그 문집에 서문이나 발문에 고인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지요. 문집에 실리는 제문, 행장, 서문, 발문을 보면은 공통으로 들어간 내용이 가족사랑입니다. 가족사랑. 왜 가족사랑을 이 공통적으로 다 들어갔을까요? 우리 사회에 대해서 배울 때 학생들은 가족을 사회의 최소 기본단이라고 배웁니다.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이 가족 사랑에 대한 내용 중에 무엇이 또 가장 중요시 되었는가 보면은 가족 사랑이라는 거는 뭐 형제간의 우애도 있을 거고 부모에 대한 효도 있겠고 동생이나 자식에 대한 사랑도 있을 텐데 그 중에 어떤 게 선비들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을까요? 바로 효입니다. 가장 중시한 덕목이 가족 사랑 중에 효였다는 얘기죠. 효도의 모델로 역사에 길이 남아있는 길이 알려진 사람들은 아니더라도
선비들을 기리는 제문에는 한결같이 부모에 대한 효가 나옵니다. 부모에 대한 효를 갖다가 하지 않은 사람이라 그러면, 불효를 저질렀거나 한 사람은 다른 업적을 아무리 많이 쌓아도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거죠. 효의 모델로 역사에 남을 사람이 아니라면은 평가절하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비를 기리는 제문에 한결같이 들어가는 말 중에 하나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었다. 이걸 갖다가 한자 두 글자로 말하면 효제라고 합니다. 그런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가 깊었다는 기록이 한결같이 모든 제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의 우애, 이 두 가지를 얘기할 때도 어느 걸 앞세우냐, 그러니까 형제 자매 간의 우애를 앞세우냐 아니면은 부모에 대한 효를 앞세우냐, 그것도 이제 따져봐야죠. 효를 가장 앞세웠습니다. 효가 가장 중요한 인성 덕목이었다는 거죠. 옛날에 선비들이 어릴 때부터 필독으로 봐야 했던 책이 있습니다. 필독서, 소학이라는 책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어린이 필독서죠. 어린이 필독서였던 소학에는 사람으로 지켜야 할 인성으로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나옵니다. 아까 인성지능법에 나왔던 덕목이 예, 효, 정직, 책임, 존중, 배려, 소통, 협동을 핵심 덕목이라고 봤는데, 소학에서는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나옵니다. 소학은 어린이들만의 필독서였을까요? 어린 시절부터 공부를 했으니까 졸업이란 개념이 있지 않을까? 없습니다. 소학에 대해서는. 선비들에게 소학은 졸업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소학은 필독서였습니다. 한원당 김갱필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비가 있습니다. 그분은 스스로 소학 동자라고 칭했습니다. 동자라 그러면 어린 사람이죠. 소학, 어린이들 공부하는 책. 근데 이 한원당 김갱필은 나이 들어서도, 즉 늙어서도 스스로를 소학 동자라고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소학을 중시했던 거죠. 그 소학에 가장 먼저 나왔던 게 효입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 중에 효가 가장 앞이었다는 거죠.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뭘까요? 그냥 한자말로만 쭉 하니까 효도 알겠고, 충도 알겠고, 신도 알겠고, 예도 알겠고, 의도 알겠고, 뭐 마지막에 염치도 알겠다. 근데 하나하나가 뭐야? 라고 궁금할 것 같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는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맡은 바 공적 업무에 마음을 바치고 예제를 지키고 의로워야 하며 청렴해야 하며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하나 해볼까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효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우애가 있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제입니다. 마음 신변에 아우제가 붙어 있는 글이죠. 맡은 바 공적 업무에 마음을 바치고 충입니다. 충이라 그러면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임금에 대한 충성을 얘기합니다. 임금에 대한 충성이 뭐야 하면은 임금이 죽으라 그러면 죽고 임금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이런 게 충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선비들에게 있어서 임금은 그런 그 사람 개인을 갖다가 개인의 왕이라는 인격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선비들에게 왕은 백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해야 하는 주체라고 왕을 보았던 거죠. 그래서 지방관, 뭐 옛날에 목민관이란 말도 썼고, 뭐 사또라고 이제 연속국 같은 데서도 나오고 그러죠. 목민관으로 나갈 때, 지방관으로 나갈 때 그 사람들은 분우백리라는 말을 썼어요. 걱정거리를 나누어서 얼마만큼 나누냐? 전 국토에서 백리 정도만큼의 걱정거리를 나눈다. 누구의 걱정거리를 나누냐? 임금의 걱정거리를 나눈다는 거죠. 임금이 걱정하는 것을 백리 단위로 내가 떠맡겠다 하는 겁니다. 곧 임금은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잘 살도록 할 책임이 있고 그걸 걱정해야 하는 그런 존재로서 임금을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충을 맡은 바 공적 업무에 마음을 바치고라는 뜻으로 썼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충입니다. 예절을 지킨다 하는 거는 뭐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 겁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예입니다. 자, 믿음을 주어야 하는 거죠. 믿음이라는 거는 사회를 형성하고 사회가 제대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믿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법 조문으로 일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보면은 신뢰죠. 요즘 신뢰라는 말 많이 씁니다. 신뢰를 갖다가 가져야 하는 거죠. 상대방에 대해서.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신입니다. 이 신뢰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가 하면 예전에 시카고 대학의 교수로 있던 프란시스 후쿠야마라는 교수가 있습니다. 뭐 이름 일본 사람 이름 같은데 일본계 미국인이죠. 이 사람은 선진국은 신뢰가 있는 나라, 후진국으로 갈수록 신뢰가 떨어지는 나라, 이렇게 신뢰를 기준으로 선후진국을 나누기도 할 정도로 이 신자 신뢰가 중요합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신자. 부끄러움을 의로워야 한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의자죠. 청렴해야 한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렴자가 바로 청렴을 갖다가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수치심 뭐 이런 말들 다 압니다. 그 치자입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치자. 부끄러움을 알아야 한다. 자, 계속해서 제가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무엇이 가장 앞에 있죠? 바로 효입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만났을 때는 이야기로 할 수 있고 책을 갖다가 또 보면은 나타나기도 하지만 우리가 문득문득 벽에 걸린 족자를 갖다가 보고 문득문득 벽에 걸린 그림을 보고도 효를 생각해야 한다. 즉
그런 문자로 글씨 또는 그림도 교육에 활용해야 한다. 이런 관점이 조선 후기에 생겼습니다. 문자도라고 하는 그러니까 글씨를 그림화시킨 그런 회화 기법이 조선 후기에 생깁니다. 아마 다른 나라에서도 들어왔는 것 같습니다. 문자도라고 하는데요. 재밌는 거는 그 문자도의 명칭이 또 재미있습니다. 효제 문자도입니다. 그냥 문자도라고 안 하고 효제 문자도라고 하죠. 효제 충신 예의 염치 문자도가 아니라 효제 문자도로 합니다. 여기서도 효와 제, 사회 가장 기본 단위인 가족 사랑에서 출발하는데 효와 제 중에서도 효를 먼저 두었죠. 그러면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중에 효도 문자도라고 했으니까 그 문자도에는 효와 제에 대한 것만 나와 있냐? 아닙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다 들어 있습니다. 때로는 한 폭에 들어 있는 경우도 있고 효, 제, 충, 신, 예, 의, 염치 이렇게 한 글자 한 글자 한 글자마다 한 폭으로 만들어서 병풍으로 읽기도 합니다. 모두 몇 자죠? 8자죠. 어쩌면은 우리 문화에서 8자는 8이라는 글자는 상당히 자주 나오는 말입니다. 자, 이 효제 문자도, 이 문자도는 주로 민화풍으로 그렸습니다. 소학을 그냥 책으로 또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늘 생활 곁에 두기 위해서 그림으로 만들어서 걸어두고 눈에 저절로 뜨이도록 한 거죠. 그럼 왜 이렇게 선비들은 이걸 중시했을까? 바로 효제 충신 예의 염치가 생활의 실천 덕목으로 기능하도록 하기 위한 거죠. 실제 그렇습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하는 게 실천적인 규범으로 작동한 거였죠. 삼성리움 미술관이라고 있죠. 여기에 소장한 효제 문자도 맨 앞에 큰 글씨 보면은 효자입니다. 이 효자 속에 여러 글자가 들어 있습니다. 또 여러 그림들이 다양한 색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문자도 하나에 굉장히 많은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면은 이 효제 문자 삼성 리움 박물관 소장 효제 문자도에 보면은 효자 속에 코끼리가 밭을 갈아주는 게 보여요. 코끼리가 밭을 갈아? 사람들이 어떻게 훈련시켰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 그림을 나타내는 거에는 그 전에 스토리가 있는 거죠. 스토리란 어떤 스토리인가 하면 순임금과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부모에게 효성이 지극했다고 합니다. 누가? 순임금이. 순임금이 부모에게 지극한 효성을 보이니까 세상에 짐승인 코끼리도 감동을 했답니다. 순임금이 해야 할 밭갈이를 코끼리가 자청해서 밭을 갈아주는 거죠. 사람들이 코끼리를 잘 부려먹는다 이런 스토리가 아니라 순임금의 효성에 감동한 코끼리가 순임금이 해야 할 밭갈이를 대신해 주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 효자 속에 보면은 잉어가 또 보입니다. 잉어가 튀어나오는 잉어입니다.
와, 잉어가 역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야, 근데 뜬금없이 왜 잉어를 그려놨지? 코끼리 있고 잉어 있고 도대체 어떤 조합이야? 라고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잉어와 관련된 스토리가 있는 거죠. 별다른 얘기입니다. 코끼리 얘기와는 또 다른 이야기죠. 자, 어떤 선비에게 계모가 있었습니다. 이 계모가 한겨울에 잉어를 먹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이 잉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찾을 수가 없죠. 강은 꽁꽁 얼어 있고. 그런데 얼음을 깨고 잉어가 튀어나왔답니다. 그래서 그 잉어를 어머니에게 요리를 해 드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냥 잉어, 역동적인 잉어를 나타내려고 한 게 아니었다는 거죠. 좀 거기에 보면은 죽순이 또 있습니다. 죽순이란 게 뭐죠? 대나무가 처음에 삐죽하게 올라오는 그를 죽순이라고 합니다. 자, 어떤 선비의 어머니가 이것도 한겨울이었습니다. 한겨울에 어머니가 죽순을 먹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죽순이 언제 나올까요? 봄에 나옵니다. 봄에 쭉 나와갖고 순식간에 다 커버리죠. 대나무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봄에 나오는 죽순, 이 죽순을 한겨울에 어머니가 찾으니까 아들은 너무 갑갑하죠. 어머니에 대한 원망으로 갑갑한 게 아니라 죽순을 구할 수 없다는 점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그 자리에 앉아서 펑펑 울었답니다. 펑펑 울면은 그냥 소리만 날까요? 펑펑이라는 말 속에 눈물이 주룩주룩 쏟아지는 그런 전경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 그 선비의 눈에서 떨구어지는 그 눈물, 그 뜨거운 눈물이 땅을 적시니까 죽순이 불쑥 올라왔답니다. 그래서 그 죽순을 갖다가 요리를 해 드렸다는 거죠. 또 거기에는 재미있게 색동옷을 입은 어른이 춤을 춥니다. 어른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춘다? 어떻게 보면은 노망했다 이런 말도 나올 수 있겠고, 아니 이게 무슨 희해학적으로 혹시 풀이하려는 그림인가? 아니면은 아주 옛날에는 어른들이 색동옷을 입었나? 뭐 이제 그런 의심도 할 수 있죠. 여기는 또 나름의 스토리가 들어 있습니다. 나이 70에 부모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색동옷을 입고 재롱을 떨었다는 거죠. 자, 춤을 추는 사람의 나이가 70이다. 그러면 부모는 몇 살일까요? 최소한 90에 가까운 분들이었겠죠. 90에 가까운 부모를 위해서 70의 아들이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고 재롱을 부렸다는 겁니다. 자, 전부 효와 관련된 겁니다. 계모 이야기도 나오는데 계모도 나를 낳아준 어머니는 아니지만은 나를 갖다 키워주는 면에도 기여를 갖다 했고 또 아버지와 한 쌍이고 그런 점에서 계모도 효의 대상이어야 한다는 당시의 규범론적인 관점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자, 효제 문자도 그 문자도에 나오는 그림을 서로 연관시켜 보면 안 됩니다. 각자 그림 하나하나에 각기의 스토리가 숨어 있는 거죠.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면은 요즘 지어내는 글을 갖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해서 좀 조심스러운 표현입니다만은
그런 뭐라고 하나 그런 이야기가 생긴 하나의 옛날 이야기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영주 지방에 영주 지역에 선비들이 많았죠. 이 선비들 과거에 합격해서 중앙에 진출을 합니다. 중앙에 진출하면 아마 진급도 이제 빠르고 권력자의 지근거리에 있으니까 힘도 더 세고 뭐 이런 걸 갖다가 요즘 생각할 것 같습니다. 또 좋게 말한다면은 선비들이 과거를 하는 것은 자신의 권력을 잡기 위한 게 아니죠. 세상을 갖다가 더 좋게 만드는 내 자신이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자리에 간다는 그런 개념이 강했습니다. 자, 근데 그 어렵게 잡은 중앙의 관직을 사양하고 지방 관직을 달라고 청원하고 또 그게 이루어져서 지방에 부임하는 선비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미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요즘 말로. 네, 미친 게 아마 효에 미쳤다라고 하면은 맞는 말일 겁니다. 부모가 살아 계신데 부모를 부양, 서울로 모시고 가서 살기가 어려웠으니까 부모가 계시는 가까운 곳. 근데 당신은 보면은 옛날에는 자기 출신 지역에 관직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 영주 사람이다, 그러면 영주시청에 부임을 못하는 거예요. 영주시장으로 부임을 못하는 거죠. 영주경찰서장으로 부임을 못하는 거고 요즘은 뭐 그렇지 않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지역을 피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도 참 합리적인 아마 생각으로도 볼 수 있는데 그 지역에는 자신의 친척도 가까운 친척도 많이 남아 있을 수 있죠. 자신의 친한 친구들도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면은 팔이 안으로 굽는다. 거기서 부정이 일어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걸 예방하는 차원에서 자기 출신 지역에는 임명을 하지 않는 게 하나의 법칙이었죠. 그러면은 자기 고향에도 못 가는데 왜 지방직을 내? 근데 그 지방직을 임명할 때 가까운 곳에 합니다. 그 사람 출신 지역에는 아니나 가까운 곳에. 그래서 부모를 자주 찾아뵐 수 있고 부모가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 수 있고 부모가 내 소식을 듣기 편할 수 있고 이제 그런 것을 감안한 거죠. 부모를 모시기 위해서 지방직을 자원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지방관으로 있으면서 이런 업적이 커서 죽은 후에도 칭송을 받는데 더 그 업적에 대한 칭송에 앞서서 먼저 칭송하는 게 효도를 다했다. 이런 표현이에요. 효를 무엇보다도 앞세운 거죠. 자, 그리고 그 효도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책무를 다하다 보니까 그런 큰 업적을 이룬 게 아니냐 이런 뜻도 숨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 내 생명을 잊게 한 그런 존재로서의 부모에 대한 효를 생각하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하는데 도움을 준 모든 존재들에 대해서도 마음을 쓰게 된다. 이런 것으로 의미 확장이 이루어졌기 때문이 아닌가 봅니다. 이게 지금은 참 젊은이들이 지방에 없어갖고 이 젊은이들이 서울로 갔다가 돌아온다 뭐 이런 것도 참 이제는 드문 케이스가 됐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지방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서울로 집중되지 않고 골고루 있었죠. 여기 우리 영주 지역만 해도 제가 10년 전에 풍기읍 전경을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지금과 엄청 차이가 납니다. 10년 전보다 지금 건물이 훨씬 더 많이 늘어났고 높은 건물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아니, 풍기읍의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었는데 사람 사는 빌라, 아파트는 더 많아지고 또 그 사람들이 들리는 건물들도 또 많아졌어요. 왜 그러냐? 그걸 갖다가 골짜기에 가면은 옛날에 집 흔적 또 없이 사라졌거나 또는 흔적만 남아 있거나 지금 집은 그대로 보이지만은 아무도 살지 않는 것 같은 집들이 보입니다. 결국은 이 소읍에서도 또 인구의 중앙 집중이 아마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겠죠. 자, 말이 좀 엉뚱한 대로 흘렀습니다. 서울권에 사람들이 지금처럼 집중되지 않고 전국에 고루 많이 퍼져 살 때인지라 지방 출신의 공무원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출신의 과거 합격자들이 많았다는 거죠. 자기 출신 목민관으로 임명이 되면 지인들, 친척들 때문에 부정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 고향에 임명되지는 못하고 고향 가까운 곳으로 임명되어 갔습니다. 자, 고향에서 다소 먼 곳에 임명되면은 고향에서 좀 멀어갖고 그 부모 봉양하기 힘들겠다라고 하지만은 중앙에 서울에 떨어져 있을 때보다는 부모 봉양하기가 훨씬 쉬웠기 때문에 지방간을 자원했던 거죠. 우리 영주가 선비의 고장이라는 말을 듣게 하는 가장 큰 요인 중에 하나가 회헌 안양 선생의 존재죠. 망해가는 고려를 정말 새로운 기준으로 모든 정책 입안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한다. 그 새로운 기준이 무엇일까? 그래서 찾아낸 게 이치를 늘 고민하고 찾고 하는 성리학이었죠. 그 성리학을 우리나라에 도입해서 국가 경영의 하나의 지침으로 만드는 시작점이 회헌 안양이죠. 요즘 말로 하면 패러다임의 전환입니다. 망해가던 나라에 희망을 주기 위해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구한 선비 회헌 안양. 이 회헌 안양의 글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만은 이분의 가르침이 6개는 남아서 지금도 안자육훈이라는 말로 불릴 정도입니다. 이 6가지 가르침 역시 효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효, 충, 예신, 경, 성입니다. 효, 자식으로서 부모한테 효를 다해야 한다는 게 효충, 예신, 경성의 효입니다. 충, 공직을 맡아서는 충을 다해야 한다. 역시 임금 개인에 대한 충성이라고 제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공직을 맡아서는 충을 다해야 한다. 예로서 집안을 다스린다라고 회헌 안양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집안에서 예라고 할까? 이미 효가 있는데. 자, 집안이란 거는 최소의 사회 단위로서 거기서부터 사회의 도덕이 길러진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은 믿음이죠.
믿음은 벗을 사귀는데 펀더멘탈이 되는 겁니다. 경은 자기 수양하는 기준이고요. 성은 일을 할 때 따르는 거죠. 성이란 거는 정성, 성실 이런 거 할 때 성입니다. 참 재미있게도 굉장히 중요한 말이기도 합니다. 효충예신경성은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에 실천을 해야 한다. 생활에 실천을 하면은 바로 성인이 되는 길이다. 우리는 성인이 누굴까 하면은 4대 성인을 문득 떠올립니다. 공자, 예수, 석가, 마호멧 이렇게 종교의 4대 성인을 떠올리는데, 예전에 선비들은 성인이라 그러면은 많은 사람, 더 많은 사람, 국민들이죠. 옛날 말로는 백성들입니다. 더 많은 백성들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을 성인이라고 본 거죠. 회원안양은 바로 그 성인은 효충예신경성을 생활에서 실천을 하면은 그런 성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식으로 효를, 공직을 맡으면 충을, 집안을 다스릴 때는 예로, 벗을 사귈 때는 믿음으로, 수양을 할 때는 경으로, 일을 할 때는 정성으로, 성실로, 이렇게 행동으로 실천하면은 성인이 된다. 역시 효충예신 경성 중에도 가장 앞장선 말이 뭐죠? 효입니다. 우리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에 가면은 농암 이현보의 별장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별장이라고 표현 안 하고 별서라고 표현을 갖다가 했습니다. 농암 이현보, 우리 국문학의 어부가를 갖다가 지은 사람으로 국어 교과서를 공부할 때 많이 배웠죠. 농암 이현보. 그는 예안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예안현이라 해서 안동의 속현이었습니다. 예안에 현령이 있었고요. 사또로는 주로 사람들이 많이 왕래를 하는 곳이 서울 쪽을 향해서 많이 왕래를 했죠. 지금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다 보니까 예안현에 있는 사람들은 영주군, 풍기군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이 많았습니다. 농암 이현보는 거기다가 안정에다가 자신의 집을 또 하나 갖고 있었습니다. 지금의 영주시 안정면 일원리는 당시에 풍기군의 한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길에서 멀지 않습니다. 일원리, 당시에 다니던, 지금 길과는 차이가 있죠. 당시에 사람들이 다니던 길에서 별로 떨어지지 않는 농암 이현보의 별장, 많은 선비들이 찾아가서 묵곤 했습니다. 이 농암 이현보의 시호죠. 시호라 그러면 죽은 뒤에 정부, 국가에서 내려주는 호를 갖다가 시호라고 합니다. 시호, 효절공입니다. 농암 이현보는 효로 귀감이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효절공이라는 시호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분이 안동부사로 부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동부사 그러면 지금의 안동시장 정도라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안동부가 훨씬 더 넓었습니다. 그 안동부사로 있을 때
이 농아미연보가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누구 앞에서 춤을 추었는가 하면은 부모님뿐만이 아니라 당시에 80세가 넘은 어른들, 참 옛날에 80세 넘어서 사는 어른들이 계셨습니다. 80세 넘은 어른들을 초청을 해놓고 부모님도 그때 같이 초청을 하고 그 앞에서 그분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안동의 제일 벼슬 노는 제일 어른인 농아미연보가 색동옷을 입고 춤을 추었습니다. 작은 축제를 갖다가 했죠. 일종의 어린이들의 재롱자치 같은 그런 분위기를 갖다가 냈습니다. 당시 농아미연보 나이가 53이었습니다. 공직자로서는 지역 최고 지기자였죠. 이 농아미연보는 자기 집에다가 애일당이라고 하는 건물도 만들었어요. 애일당. 자, 애일당, 해를 갖다가 사랑하는 그런 건물 아니죠. 애일이란 것 자체가 효를 갖다가 얘기를 갖다가 합니다. 그래서 이 효절공이라는 그 뜻에서 보면 세상이 칭송하는 효성을 애일땅 건축에서 보았다. 애일땅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인 데서 보았다. 라는 말을 금계황준양이 한 적이 있습니다. 금계황준양은 농아미연보의 손녀 남편입니다. 손서라고 하죠. 한전말로는 손녀의 남편. 농아미연보는 금계황준양을 엄청 아꼈습니다. 농아미연보가 가장 아낀 사람으로는 태계이왕과 금계황준양을 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아꼈다는 게 드러나는가 하면은 농아미연보가 남긴 글에 보면은 이렇게 와서 같이 논 사람들이 여러 사람인데 꼭 표현을 할 때 보면은 경호와 중거의 무리들이 이제 근데 경호는 태계 이황을 얘기하고 중거는 금계 황준양을 얘기합니다. 우리 영주에 보면은 효자 권득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효자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도남서한정이라고 당시 단종절신으로 일컬어지던 분도 효자 권득평이 있는 마을로 이사를 할 정도로 존중을 했던 분입니다. 이 효자 권득평은 현재 단산면 세내 마을에 있었고 지금은 세내 서씨라고 할 정도로 그 서씨들이 그 마을에서 태어나서 많은 이름을 갖다가 날렸습니다. 이 권득평은 부모님이 뭔 얘기를 하면은 그게 아니고요 뭐 시기에 그런 어떤 거슬리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토를 안 달았다는 얘기죠. 요즘 똑똑하면 토도 많이 달더라고요 애들이. 근데 토를 안 달고 글 읽기를 갖다가 좋아하고 세상에 아버지가 나이가 이제 일찍 눈이 멀었는데 아버지가 눈이 머니까 늘 어디 갈 때는 아버지 손을 잡고 다녔어요. 그리고 눈이 멀었다고 실제 뭐 깜깜한 밤에도 보면은 음식을 갖다 입에 떠넣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닐 텐데 아버지 눈이 멀었다고 식사 때마다 아버지에게 음식을 떠서 입에 넣어 드렸다. 그 정도로 효를 갖다가 효자였다는 거죠. 자, 성은근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가은 성은근인데요. 우리 옛날에는 요리를 여자들이 다 했다고 하죠. 남자들은 부엌에 들어가면 뭐가 떨어진다는 말로 남자들은 요리와 전혀 다른 존재로 이제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아닙니다. 남자도 요리를 할 수 있었어요. 뭐 대궐에서만 남자 숙수들이 요리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대부 집안의 선비 집안에서도 가은 성은거는 요리를 갖다가 했어요. 왜 요리를 갖다가 했냐 하는 거죠. 부친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그래갖고 할아버지 가르침을 갖다 받고 어머니에게 효도를 했는데 어머니가 편모스라에서 자란 거죠. 할아버지한테 가르침을 받았다 하지만은 편모스라에서 자란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위해서 뭘 드려야 할까 이것저것 해갖고 뭐 테스트를 하는 거죠. 보니까 꿩고기를 좋아하시는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 성은거는 가은 성은거는 꼭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기가 직접 요리합니다. 그래갖고 어머니에게 드립니다. 근데 참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그럼 요리에 재미를 붙여서 그런 거 아니냐? 어머니가 돌아가셨 다음부터는 꿩고기는 입에도 안 댔답니다. 그전에는 늘 자기가 먼저 맛을 보는 거죠. 어머니가 어떤 맛을 좋아할까 그걸 확실히 알기 위해서. 그러다가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는 꿩고기를 입에도 안 댔다. 이 가은 성은거는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 소서원에 가면은 그 기숙사용으로 썼던 일신제라고 하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일신제를 지은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학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소수 소원의 건물도 하나 지은 분이 가은 성은근이고 그렇게 효자였다 하겠습니다. 자, 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엄마, 나 용돈 좀 올려줘. 이거 친구가 준 거예요. 아이들의 일상을 관심 있게 들여다보면 도박으로 힘겨워하는 아이들의 구조 신호가 들립니다. 다양한 형태로 드러나는 청소년 도박. 그들의 구조 신호에 응답해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내 얘기 들어볼래? 양주 FM에서 함께만 들어볼래? 89.1에서 함께 나누고 함께 웃고 즐기고